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원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원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스포츠 손상과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스포츠 손상과 골다공증이다. 그럼 먼저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손상, 용어가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게 되시면 본의 아니게 인체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스포츠 손상은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으로 나누는데, 급성 손상은 직접 외상과 다른 경기자 아니면 경기 기구와 같은 접촉으로 인한 간접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골절이나 탈구, 네. 인대, 근육 파열 등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만성 손상은 훈련 및 운동의 종류, 강도나 훈련 시간 등과 관련해서 인체의 특정 부위를 과사용 시에 발생하는 손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스포츠 손상은 손상 부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생기는 부상을 말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경기 종목에 따라서 네.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야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깨 관절이라던가, 네. 아니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라던가, 네. 발목. 그 외에 어떤 운동기구나 이런 네. 거를 사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흔히 알고 있는 엘보 왔다 하고 하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거와 같이 손으로 어떤 운동기구를 잡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또 생기는 현상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스포츠 손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자세가 문제인 걸까요? 예, 두 가지 다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라던가, 네. 또 아니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몸에 맞지 않게 무리한 훈련이나 훈련 기간을 또 오래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인체에 무리가 가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손상이 또 따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스포츠 손상, 이 이름만 딱 들어서는 스포츠인들에게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잘못된 자세가 또 원인이라고 하면 일반인들도 많이 발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스포츠 손상은 이 이름이 따로 있는 걸 보면 다른 질환과는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까? 예, 특별히 구분되는 거라고 할 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외상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손상되는 경우보다는 네. 조금 좀 심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외상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면서 인대가 파열된다던가, 네. 아니면 뼈가 빠지면서 탈골되면서 근육이 파열되던가, 이런 복합 손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손상에 비해서는 조금 정도가 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증이라든지 운동하다가 불편감을 느끼면 당장에 이제 이상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시고 나서 네. 어떤 관절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관절이 부어 있다던가, 아니면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손상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에서 요즘 가장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안정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아픈 부위를 좀 쉬게끔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아픈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아픈 부위를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 손상을 받게 되면 붓기 때문에, 네. 붓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생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은 부위를 압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집에서 간단한 붕대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또 많이 알려진 얼음찜질. 예. 네네. 얼음찜질을 보통 한 2, 3일 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계속 하시면 또 동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20분 정도, 20, 30분 정도 하시고 또 한 20, 30분 쉬었다가
또 2, 30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부를 이렇게 좀 심장보다 위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붓기를 빼고 또 그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4가지 방법의 그 응급처치라고 하면 할 수 네. 있는 이 방법을 유념해 두셨다가 네. 해보시고 어느 정도 한 2, 3일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절 운동이나 기능에 불편을 준다던가 통증이 지속되면 그때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병원 찾아가면 치료법이 좀 달라집니까? 물론이죠. 그 경중에 따라서 네. 뭐 심한 경우에는 단순한 약물요법이나 안정증으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목, 흔히들 얘기하는 뭐 기부스라던가 뭐 이런 고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 단순히 증상만 호전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전문의가 경과를 보면서 계속 관찰을 또 필요하러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처음에 검사상 기본적인 방사선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그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잠재되어 있는 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정밀 검사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가지 기본 처치를 한 후에도 호전이 없을 시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운동하다가 아프다고 이렇게 치료받으러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스포츠 손상인데 방치를 하면, 그대로 놔두면 혹시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아프지 않으면 사람들이 병원에 잘 오질 않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고 나서 어딘가가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기본 처치법을 시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좋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게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바쁘다 보면 또 병원에 안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대 손상이라던가 아니면 연골 손상이라던가 이렇게 처음에 그 관가하기 쉬운 그런 병인 경우에는 단순히 그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실 경우에는 뭐 심하면 수술적인 치료라 네. 이런 걸로 치료 방법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치료 기간이 또 오래되고 또 그러면서 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또 뭐 조금이라도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어떤 불편이 있을 시에는 네. 진찰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건강한 취미이자 또 삶의 활력소로 운동 즐기시는 분들 참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했다가는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점에서 그리고 혹시 이상 증상 있으면 병원 내원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일단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골다공증은 일단 그 뼈의 구조가 변하는 것으로 뼈가 약해져 가지고 일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의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 골다공증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성인 경우에 이제 폐경기 후에 오는 그 골다공증과 또 연세가 드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노인성, 그 외에 이제 내과적인 질환, 뼈를 약하게 만드는 어떤 내분비 질환 같은 걸로 인한 그 2차적으로 오는 골다공증이 있겠고요. 또 알코올이나 뭐 흡연 뭐 이러한 것도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관절을 또 무리하게 써도 이게 골다공증이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닙니까? 꼭 아니고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자연 현상 네. 그런 거에 의해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본의 아니게 네. 장기간 어디가 뭐 몸이 아파서 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서 누워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바로 골다공증으로 오는 게 아니죠? 전 단계가 있는 거죠? 예, 골다공증 전 단계를 흔히 저희가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감소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골밀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 골밀도 검사라는 시에 저희가 T-스코어라고 해서 이 T 점수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거의 그 20, 30대의 정상 그 성인의 네. 그 최대 그 골밀도와 그 현재 그 환자분의 그 골밀도를 비교해서 수치로 환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는데 -1에서 한 2.5까지는 네. 저희가 골 감소증, 그러니까 골다공증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고 그 -2.5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골다공증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골 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는 금방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좀 그 차이가 상황에 따라- 좀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래서 그 환자분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뭐 통계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은 뭐 골 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골다공증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거에 관해서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네. 뭐 반드시 뭐 유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골다공증과 관련이 돼 있는 그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시에는 또 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골다공증은 처음에는 뭐 본인이 느끼는 특별한 자각 증상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잘 네. 모르시죠. 그런데 네. 뭐 외상이 있던 없던 그 어떤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네. 골절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활동을 하다가 뭐 외상으로 인해서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그 급성 이거와는 달리 이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약간 경미한 듯 아프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심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뭐 증상이라고 하면은 그 미세 골절이 생겨서 이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주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증상이 거의 없으면 이게 그러면 방법이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이 뭐 정기 검진이라든지 조기 진단밖에 없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키가 갑자기 3cm 이상 줄었다던가 네. 골다공증 그 진행 이런 경우에는 그 골다공증이 진행을 의미하므로 골밀도 검사를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골밀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그 저희가 그 척추와 그 대퇴골 경부를 측정을 해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표준 방법이고 또한 그 뼈의 소실이나 생성 정도를 정확하게 좀 평가하기 위해서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골 표지자를 그 측정해 가지고 골밀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증상이 아직은 없어도 이런 분들은 꼭 병원 가셔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하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흔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네. 폐경이 오신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그 월경이 없다던가 뭐 이런 분들도 꼭 진찰을 받아야 되겠고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65세 이상 여자, 뭐 70세 이상 남자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어떤 그 척추라든가 아니면 대퇴골이라든가 손목이라든가 이런 우리 몸의 그 커다란 뼈가 골절을 경험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골밀도 검사를 또 측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어떤 그 2차적인 그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당연히 검사해야 되겠고요. 또 방사선 검사상 뭐 어떤 그 골다공증을 의심할 만한 그런 소견이 있는 분인 경우에는 골밀도를 한번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거, 이렇게 예방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다공증의 치료 목적이 결국은 골절을 막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골다공증의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로 일반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골절 시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또 따르겠죠. 그래서 네. 일반적인 치료로는 골다공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모든 폐경기 여성이라던가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권고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또한 그 금연, 금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낙상이라든가 이런 외상을 또 방지하는데 주요 그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인데, 칼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유 같은 유제품과 생선, 뭐 푸른 채소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그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칼슘 보충제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복용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답변 중에 적절한 운동, 적당한 섭취, 이게 사실 적당한 게 제일 힘들 거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타민 D 영양 상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체내 그 소장에서 그 칼슘을 흡수할 때 반드시 그 필요로 하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라는 거는 보통 그 고등어나 참치, 연어 이런 그 기름진 생선, 아니면 뭐 달걀, 노른자, 뭐 치즈 등 이러한 것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외선. 이 자외선을 쐬게 되면 피부에 자외선을 쐬게 되면 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오후에 자외선이 좀 셀 때 오후 한 2, 4시경에 한 2, 30분 정도 햇볕에 노출돼서 일광욕을 하시면은 그것도 비타민 D 형성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크림 발라도 상관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효과가 덜하겠죠. 그래요. 되도록이면 맨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섭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당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칼슘의 그 일일 적정 필요량은 보통 이제 그 골다공증이 이제 올 수 있는 연령 정도 되면 한 1200 정도 미리그램 정도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1200mg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 섭취만 해도 충분히 뭐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운동은 그 뭐 체중 부하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뭐 일주일에 적어도 한 3회 이상, 한 2, 30분 이상 정도는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지도 좀 추천을 해주세요. 특히 뭐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딱히 얘기할 만한 건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아니면 그 내과적인 만성 질환,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질환이 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또 장시간 하실 경우에는 그런 다른 또 질환에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그 적당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 이제 운동을 하시고 나서 어떤 그 몸에 무리가 오는 걸 느낀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식은땀이 난다던가 호흡이 곤란하다던가 뭐 하여튼 평소 몸 상태와 다른 이상 소견을 느꼈을 때는 그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량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운동 시간이나 양을 줄이다 강도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무슨 운동을 하던 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굳이 뭐 추천하라고 하시면 가볍게 뭐 운동장 정도를 걷는다던가 가벼운 달리기 정도를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골절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하는 운동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위험한 운동기구를 뭐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충분한 그 운동기구를 숙지하지 않고 사용한다든가 해서 어떤 그 외력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딪히는 건 아닌데 뭐 등산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잖아요. 이런 건 괜찮습니까? 뭐 등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뭐 갔다 오시고 나서 몸에 무리가 느끼지 않는 이상은 뭐 적당하게 가벼운 산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적당한 운동이나 영양소 섭취는 환자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일단 병원에 가면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약물 치료가 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약물요법은
골절이 있는 경우라던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신 분, 아니면 골감소증이 있으면서 골절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방법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죠. 폐경기 후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골다공증이 동반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물론 여성을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폐경기가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뼈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골다공증 그 예방을 위해서 그 호르몬 그를 사용하고요. 갱년기 그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는 그 초기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약제는 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뼈를 이렇게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파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뼈에는. 그래서 그 파골세포가 자꾸 뼈를 흡수하고 갉아먹기 때문에 이 뼈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약물이 그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그 복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주사요법도 나오고 해서 훨씬 개선이 되고 훨씬 개선이 돼서 그 주사제도 있으니까 뭐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술적인 요법은 없습니까? 골다공증을 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제 골절이 됐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또 하기도 합니다. 항상 질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이 질문 빠뜨리지 않고 드립니다. 예방법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그 골다공증이 의심스러운 환자 아니면 또 그 걸릴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뭐 그 식이요법이라던가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그 운동요법 이런 걸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골절을 경험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 외에 이제 그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2차적인 내과적인 질환,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당뇨라든가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뭐 콩팥이 안 좋은 만성 신부전증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은 역시 그 근본이 되는 그 내과적인 질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스포츠 손상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원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